계속해서 그 신경계의 그 자율신경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그 학습의 효율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그 내셔널 트레이닝 레버러터리라는 미국의 한 그런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 효과, 즉 여러분의 그 수업 내용에 대한 평균 기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이제 수동적인 학습 방법, 즉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면 전체 내용의 약 5% 정도를 평균 그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읽으면 이제 10%, 듣고 보면 20%,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그 시연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의 어떤 참여, 여러분 주도의 참여적인 학습 방법을 하게 되면 집단 토의, 그룹을 지어서 같이 어떤 그 내용을 토의를 하게 되면 전체 약 50%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연습을 통해서 7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집단 토의하고 연습해서 가르친다면 거의 90% 정도 그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읽기보다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남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그 전체 거의 내용을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수업은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듣고 읽지만 말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내용을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남들을 가르치듯이 그 발표를 해보면 그 학습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경계 인트로덕션을 공부를 할 때, 신경계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지배를 이너베이션을 할 때 자기의 의도된 운동을 조절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체성신경계, 소마틱 너브 시스템이라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볼런터리하게 자기의 의지와 관련 있는 운동들, 그렇기 때문에 신경지배, 즉 이너베이션은 어느 부위를 지배하고 있냐면 골격근, 스켈레탈 머슬을 지배를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그 자율신경계,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불수의적인 운동, 인볼런터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심근, 심장에 있는 심근이나 아니면 혈관 평활근, 아니면 내장에 있는 내장 평활근, 스무스 머슬, 카디악 머슬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이제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오토매틱이에요. 일단 우리가 매뉴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율신경계는 늘 그 두 개의 그 서브 그룹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심퍼세틱 너브 시스템, 교감신경계, 그 심퍼시, 우리가 영어로 심퍼시 그러면 이제 동정, 교감, 아니면 뭐 감흥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감신경계와 그리고 부교감신경계, 패러심퍼세틱 너브 시스템, 이러한 그 부교감 신경계, 이 두 개의 서브 디비전, 서브 그룹으로서 자율신경계가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수가 그 이제 그 학교에서 그저 소풍 그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804에 있는 잔디밭에서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갔는데, 친구들은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오락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점심 먹고 김밥 먹고 노곤하니까 그 좀 숲속에 가서 이제 낮잠을 잤죠. 그래서 낮잠을 이제 편히 자고 있을 그 상태에서는 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져 있고 편안한 상태, 휴식하는 상태. 그때는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이 정도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교감신경계는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죠. 그러다 한참 자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손에 물컥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뱀이에요, 뱀.
그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게 이제 놀라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부교감신경계는 인액티베이션이 되고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안하고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된 거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어떤 두려움, 싸움 이러한 것은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돼요. 그래서 이 철수 안에는, 우리 생체 안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부교감신경계가 활동 액티브할 때도 있고 교감신경계가 액티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신경계를 우리가 휴식과 소화 시스템, 소화계라고 얘기하고, 교감신경계는 싸움 앤 도망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신 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오토노미, 그 자율신경계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 자동차도 요새 오토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은 뭐 99% 오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나때 저희 운전배우 할 때는 오토매틱 거의 없었고 다 이렇게 스틱 있는 매뉴얼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1단, 2단, 엑셀에다 클러치 잡고 엑셀에다 쭉 하다가 또 2단 또 더 밟고 싶으면 3단, 4단만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은 매뉴얼이고 이 오토매틱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오토노믹이라는 말은 셀프 거버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에 디펜던트가 아닌 그 인디펜던트, 어떤 대뇌 명령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러한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그 비서럴 러브 시스템, 그 내장 장기나 아니면 심장과 같은 이 장기, 비서럴, 우리 그 내부 내장 기관에 주로 신경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을 다른 말로 비서럴 너버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노베이션, 신경지배를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장기를 이 자율신경계가 분포해서 지배하냐면 스무스 머슬, 혈관, 블러드 베슬의 스무스 머슬, 혹은 그 내장, 우리 소화관에 있는 스무스 머슬, 그리고 심장에 있는 카디악 머슬, 그리고 일부 그랜듈라 오간, 그랜드, 내분비선, 외분비선, 선기관, 선조직에 이 자율신경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인볼런터리,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는 불수의적인 운동을 지배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소마틱 너브 시스템은 볼런터리,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물론 이제 뭐 앱솔루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는 그 불수의 운동,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수의적인 운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율신경계는 우리 생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그 조절해 주게 되냐면 거의 그 서브컨셔스, 거의 무의식적인 그러한 그 신체 여러 가지 기능들, 서브컨셔스, 거의 뭐 반의식 상태, 그죠? 해롱해롱 할 때죠. 그래서 일본의 블러드 프레셔, 혈압, 하트 레이트, 심박동수, 인테스티널 모틸러티, 어떤 위장관의 운동, 아니면 동공, 아이 펍실, 동공의 직경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졸업하고 군대 안 가고 다 공중방역 수의사를 하면은 월급도 많이 받고 군대 대신 가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거나 심장박동이 막 너무 빠르게 박동을 하게 되면 뭐 군대 면제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만약에 이게 이러한 것들이 자율신경계가 아니라 어떤 체성신경계라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혈압 지금 120인데 안 돼, 200, 300이어야 돼, 그런다고 혈압이 블러드 프레셔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심박동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위장관의 운동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위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지지, 뭐 단식하고 있는데 위장관 운동 활발해져, 자기가 명령 내린다고 위장관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체성신경계와 달리 자율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도 체성신경계와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독특한 그 해부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그 있는 시냅스를 이루고 시냅스에서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전달 양상도 다르고, 그리고 그 타겟 오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소마틱 너브 시스템은 뭐 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골격근, 스켈레톤 머슬, 그죠?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뭐 하는 것들. 그에 비해서 타겟 오간이 자율신경계는 뭐 여기 보면 스무스 머슬, 카디악 머슬, 그랜드,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 독특한 어나토미 다른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신경이 CNS에 나와서 직접 어디에서 첫 번 그 시냅스를 이뤄요? 타겟 오간에 가서 이 소마틱 너브 시스템. 그에 비해서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CNS,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한 번 시냅스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타겟 오간에 가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강글리언, 신경절이라는 것은 그 신경핵, 그러니까 뭐 셀 바디, 뉴런의 셀 바디 혹은 소마죠. 소마가 말초 조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강글리온, 신경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경세포의 신경핵이 CNS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뉴클레아이, 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뭐 베스티뷸라 뉴클레아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듣는 것들,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CNS 안에서 브레인 안에 있을 때는 뉴클레어스, 뉴클레아이라고 그러죠. 핵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러한 그 신경세포의 신경핵이 어디에 있는 것은 그 말초 조직에 있는 것은 그 강글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소마틱 너브 시스템과 두 가지 면에서 아주 다르죠. 타겟 오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겟 오간이 소마틱 너브 시스템은 골격근이고,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심근, 평활근, 그리고 엑소크라인 그랜드, 외분비 선이네, 그죠? 그러한 면에서 다르고, 또한 그 뉴런의 숫자에서도, 그러니까 시냅스, 그죠? 시냅스가 자율신경계는 1, 2, 두 개가 이루고 있고, 이 소마틱 너브 시스템은 한 번만 이루고 있죠, 그죠? 아까 요 얘기죠, 그죠? 강글리온은 뭐예요? 신경세포의 셀 바디가 그 말초 조직에 모여 있는 것을 강글리온, 신경절이라고 얘기하고, CNS에 있는 것은 뉴클레아이, 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율신경계는 시냅스가 두 개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리시냅틱 뉴런, 프리시냅틱, 신경절 전, 앞이니까 절 뉴런, 그리고 이건 포스트 시냅틱 뉴런, 신경절 후 뉴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시냅틱 너브는 마이리네이트, 유수섬유래요, 유수섬유. 그에 비해서 포스트 시냅틱 뉴런 같은 경우는 언마이리네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액션 포텐셜의 전달 속도가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천천히 슬로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슬로우. 요거는 패스트. 그죠? 한 20배 이상, 뭐 20, 30배 이상 유수섬유가 무수섬유에 비해서는 빠르잖아요. 그 자율신경계는 그 교감신경계와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계로 이제 구성되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율신경계가 중추신경계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신경 명령을 통해서 그 CNS를 빠져나올 때 그 척수신경, 그 스파이널 너브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교감신경계는 그 척수 중에 그 흉수와 그리고 요수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이르에서 스파이널 러브, 그 척수신경은 8쌍의 그 서비컬 스파이널 러브, 경수, 그리고 12쌍의 thoracic 스파이널 러브, 그리고 5쌍의 lumbar 스파이널 러브, 그리고 5개에서 6쌍의 그 세이크럴, 천수, 세이크럴 스파이널 러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교감신경계는 첫 번째 흉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12개, 그리고 요수 중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그 룸바 스파이널 러브를 통해서 CNS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흔히 이 교감신경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소라코 룸바 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흉요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 교감신경계와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CNS를 빠져나올 때 요 첫 번째 thoracic spinal lobe로부터 세 번째 룸바 스파이널 러브, thoracid과 룸바. 그래서 우리가 소라코 룸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에 비해서 이 부교감신경계는 뇌신경이나 혹은 끝에 한 3개 정도의 그 천추, 그 세이크럴 스파이널 러브를 통해서 그 CNS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그 자율신경계는 그 시냅스가 2개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 말단 장기에 가서 시냅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그 시냅스를 이룰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강글리온이라고 하죠. 왜냐면 셀버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글리온이 스파이널 러브에 근접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강글리온 앞에 우리가 프리시냅틱 너브, 요걸 포스트 시냅틱 너브라는데 요 프리시냅틱 너브가 상당히 짧은 그러한 그 신경 절전 섬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아드레날 그랜드, 즉 부신 수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시냅틱 너브가 긴 그런 그 프리시냅틱 너브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 시냅틱 너브는 그 부신 수질 아드레날 메듈라로 변형을 이루어서 포스트 시냅틱 너브와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게 되면 superior cervical ganglion, satellite ganglion, celiac ganglion, 그리고 superior mesenteric ganglion, inferior mesenteric ganglion과 같이 이 강글리온들이 척수 근처에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부교감신경계,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공부할 부교감신경계는 프리시냅틱 너브가 좀 길죠. 교감신경계에 비해서는. 그리고 시냅스를 이루고 그리고 짧은 어떤 그 조직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강글리온, 그 심퍼시틱 강글리온이 어디에 그 파라베테브랄, 즉 척추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강글리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척추 주위 교감신경절 체인, 네트워크, 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시냅스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장기로 가거나 혹은 이 체인을 따라서 밑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그러한 그 장기로 갑니다. 그래서 더 먼 부위에 어떠한 그러한 그 부위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스파이널 코드를 나올 때는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요 스파이널 코드의 그 밑에 쪽, 벤트럴 쪽으로 나오게 되고 감각신경은 도살 쪽,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벤트럴 파트, 벤트럴 루트, 그 스파이널 러브의 벤트럴 루트를 통해서 이 CNS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척수 근처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 그 강글리온들 그 위쪽, 그 브레인 쪽 그리고 복강 쪽 아니면 밑에 쪽으로 이러한 그 강글리온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포스트 시냅틱 너브를 이룹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가장 독특적인 그러한 그 장기가 그 아드레날 메듈라 그 부신 수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신 수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특별한 그러한 그 변형체의 교감신경 그 이너베이션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프리강그리오닉 엑스전 프리강그리오닉 너브가 일반적으로 경감신경계는 다 짧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숏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부신 수질을 가는 것은 이게 아주 길게 가요. 롱이죠. 그리고 나서 그 부신 이 부신은 보게 되면 요 뭐예요? 키드니 바로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데 이쪽에 거의 다 와서 프리강그리오닉 너브가 오고 그리고 포스트 이 시냅스를 이루고 포스트 강그리오닉 너브가 있는데 그 포스트 강그리오닉 너브가 뭐냐면 얘가 그 아드레날 메듈라 부신 수질로 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신 수질이 결국은 포스트 강그리오닉 뉴런이 본래 뉴런이고 그것이 태화되어서 아드레날 메듈라 그래서 이 아드레날 메듈라는 부신 수질인데
부신 수질이 어떤 신경적인 그러한 신경질적인 그러한 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이것이 보게 되면 그 프리 강그링 너브가 이어서 포스트 강그링 너브가 부신 수질을 이루기 때문에 부신 수질의 그 뉴로 트랜스미터인 카테콜라민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그것이 아드레날 메둘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블러드를 통해서 온 전신에 그 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다른 그러한 다른 것에서는 이 자율신경계에서 어떠한 조직에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유독 이 부신수지를 통해서 분비되는 카테콜라민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가령 특히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 부신수질에서 분비되어서 전신순환을 통해서 우리 전체에 있는 그러한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카테콜라민에 고유한 작용을 하고 이것이 뉴로트랜스미터이면서 마치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진정한 호르몬과 같은 그러한 그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신은 그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의한 신경지배가 다른 그러한 그 기관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신장이 있고 위쪽에 그래서 이름도 아드레날 레날은 이제 신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AD는 그 위쪽에 있는 어떤 작은 그러한 그 장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부신 수질이 작은 산처럼 되어 있는데 부신이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데 안쪽을 우리가 메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얘기를 하게 되고 바깥쪽을 우리가 이제 그 코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체 안에는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두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는 그러한 그 내분비 기관, 어떤 독특한 기관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 부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신 같은 경우 부신 피질은 일반 장기, 중배엽에서 유래한 그런 일반 장기 기원의 그 중배엽에 유래한 일반 그 조직이고 이 수질 같은 경우는 그 신경외배엽, 신경능에서 유래한 신경외배엽 혹은 포스트 강그리오닉 너브, 신경저루 섬유가 퇴화되어서 생성된 조직이 그 부신 수질이에요. 이 메둘라죠. 그래서 이 세포는 그 장크롬 친화성 세포, 크로모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크롬에 그 염색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카테콜라민이 이제 생성이 되죠. 또 다른 이러한 그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되는 두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는 것이 그 뇌하수체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전엽, 중엽, 후엽. 그래서 우리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는데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는 그 구강, 그 라트케 파우치라고 얘기하죠. 그 구인두, 구강이 그 중배배수 유래한 그러한 조직이고 뇌하수체 후엽은 그 신경외배엽이 신경 위쪽, 그 시상하부 위쪽으로부터 밑으로 삐져 내려온 것이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 후엽은 신경질적인 그러한 조직이고 앞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은 일반 중배배에서 유래한 일반 조직의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뤘죠. 마찬가지로 이 그 부신 수질과 피질도 발생학적으로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 분비되는 호르몬도 피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당대사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뭐죠 전해질 대사와 관련 있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에 비해서 이 수질에서는 그 카테콜라민 우리가 얘기하는 카테콜라민 있잖아요. 카테콜라민이 뭐가 있어요? 카테콜라민 여기 있는 것처럼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그래서 우리 생체에서 분비되는 그 카테콜라민 중에 노르에피네프린, 특히 이제 카테콜라민 같은 건 거의 뭐 99% 이상이 어디에서 그 부신 수질에서 그리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이런 다른 것들은 이제 CNS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아드레날 메둘라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부신 수질에서 이제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얘네들이 생성되는 그 기작을 보게 되면 먼저 아미노산인 그 티로신에서 유래가 되어서 티로신으로부터 티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 디하이드록시 페닐 알라닌이 되고 이 아미노 엑시드 디카복실레이즈에서 도파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카테콜린과 아민기를 가지고 있다라서 얘들을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에서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 OH가 하나 붙죠. 여기 요 탄소에 가서 OH가 붙어서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특히 이제 부신 수질에 있는 그 효소인 그 페닐에타놀라민 메틸 트랜스페이레이즈라는 PNMT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 부신 수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신 수질에만 있는 PNMT의 작용에 의해서 노르에피네프린으로부터 에피네프린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 생체 안에 있는 에피네프린의 대부분은 CNS가 아니라 어디? 이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드레날 메둘레에서 대부분이 이 카테콜라민 중에 에피네프린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카테콜라민은 여러 가지 효소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나 아니면 카테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마오나 콤트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대사가 되고 나중에는 뭐를 통해서 간장이나 아니면 유리너리 요를 통해서 이 그 대사 산물이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고 대사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고 그리고 교감신경계는 소라식 스파이널 너브로부터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룸바 스파이널 너브를 통해서 CNS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냅스는 그 척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 벤트리 버터브레이트 강글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쪽 머리 쪽부터 슈퍼리어 서비컬 강글리온 스텔레이트 강글리온 그래서 위쪽을 뭐라 그래요? 목경신경절 목신경절 상위 그리고 세틀라이트 강글리온을 우리가 성상신경절 성 별 모양이라고 그리고 셀리악 강글리온 복강신경절 그리고 슈퍼리어 메센트릭 강글리온 상위 장감막 신경절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복강장이에는 인페리어 하위 장감막 신경절 이것이 다 이 척추 근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숏 프리 강글리닉 너브고 그리고 장기까지 가는 긴 롱 포스트 강글리닉 너브가 되고 장기에서 한 번 더 시냅스를 이뤄서 타겟 오감 여러 가지 스무스 머슬이나 카디악 머슬 그리고 엑소크라인 그랜드 외분비 선에 시냅스를 이뤄서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부교감신경은 크레니얼 러브 그 뇌신경을 통해서 제3뇌신경인 동안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7 뇌신경인 안면신경 그리고 제9 뇌신경인 그로서 페링기얼 너브 설 혀와 그 인두 설인신경 그리고 이제 큰 그런 제10 뇌신경 미주신경이 크레니얼 너브가 나와서 이 복강에 있는 아니면 위쪽에 있는 장기 대부분을 신경 지배하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마지막 세이크럴을 통해서 방광 쪽 비뇨기계 쪽에 신경 지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교감 신경계는 이 강글리온 너브가 상당히 길죠. 롱 그리고 거의 장기 근처에 가서 한번 시냅스를 이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장기에 가서 그리고 여기 보면 눈 그죠? 동안신경이 프리강글리온 너브가 길게 와서 눈 근처에 와서 한번 갱글리온 신경절을 이루고 그리고 눈에 가서 다시 두 번째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두 번째 구성 성분인 그 파라 심퍼세틱 너브 시스템을 보면 부교감 신경계죠. 그래서 파라심퍼세틱 너브 시스템은 CNS를 빠져나올 때 어디를 통해서 브레인스템 아까 봤었죠. 그죠? 3뇌신경, 7뇌신경, 9뇌신경, 10뇌신경, 동안신경, 동안 그죠? 오큘로모터 그 눈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제7 뇌신경은 페이시얼, 안면신경. 그리고 후신경은 그로소페링지얼, 그 설인신경. 제10 뇌신경은 뭐예요? 미주신경. 그죠? 심장 같은데 그쪽에 이제 신경 지배하는. 그래서 뇌신경 3, 7, 9, 10 뇌신경을 통해서 CNS를 빠져나오고, 그리고 프리강글리오닉 너브가 롱이에요. 롱. 그리고 일부 몇 개는 세이크럴, 그 천추, 꼬리뼈, 그죠? 세이크럴 스파이널 너브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감신경계를 스럼버 룸바 시스템이라고 했다면, 부교감신경계는 이와 맞대서 크레이니오 세이크럴 시스템, 그죠? 두 개 천골계, 그죠? 두 개, 그죠? 크레니얼, 그리고 세이크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네들 특징은, 신경세포의 특징, 롱, 프리강글리오닉 너브 엑손이 계속 나와서 타겟 노관 근처에서 한번 시냅스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강글리오닉 너브는 물리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 7, 9, 10은 안면이나 아니면 그 복강 중에도 복강이 아니죠. 이쪽 어디 심장 있는 쪽 아니면 폐 쪽. 그러니까 상부 장기죠. 그쪽을 그 이노베이션 하고 있고, 그리고 비뇨기계 하부, 사람으로 하면 하부죠. 동물은 뒤쪽. 그거는 이제 세이크럴 너브를 통해서 CNS를 빠져나온 놈들이 비뇨기계 쪽에 이제 신경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율신경계는 또한 그 시냅스에서, 이 시냅스라는 것은 뭐예요? 신경세포가 연접하는 거. 그래서 시냅스는 꼭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신경세포, 이 프리강글리오닉 너브, 이건 포스트 강글리오닉 너브고, 두 번째 시냅스에서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냅스로 보면 요게 이제 다시 프리강글리오닉 너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것은 이제 포스트 강글리오닉 어떤 타겟 근육이나 뭐 이런 선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 시냅스이기 때문에 이 시냅스에서는 뭐가 분비되죠? 뉴로트랜스미터.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되면 그 포스트 강글리오닉 너브 표면에 뭐가 있어요? 리셉터가 있죠. 리셉터.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이건 이제 세성신경계. 그래서 이런 세성신경계의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그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뉴로트랜스미터와 그리고 리셉터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틸콜린,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 그죠? 이건 다 똑같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지는데, 리셉터는 부교감신경계 말단에서는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 그에 비해서 교감신경계 말단에서는 아드레날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소마틱 너브 시스템은 첫 번째 시냅스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ACH죠. 그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시냅스에서는 부교감신경계에서는 아세틸콜린이지만, 교감신경계도 일부에서는 아세틸콜린이지만, 대부분의 교감신경계 말단 두 번째 시냅스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이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율신경계에서 분비되는 뉴로트랜스미터는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그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는 그러한 수용체를 그 아세틸콜린, 콜리너직 아세틸콜린 수용체, 혹은 뭐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콜리너직 시냅스라는 것은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아세틸콜린을 그 분비하는 그러한 그 시냅스를 콜린성 시냅스라고 얘기하고, 아드레날린성 시냅스라는 것은 그 카테콜라민,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시냅스를 우리가 아드레너직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은 이제 근래 쓰지만 예전에는 그 아드레날린을 우리가 그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을 지금은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그 에피네프린의 그 고전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명할 때는 클래시컬하게 아주 예전에 고전적으로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명명하기 때문에 콜린성, 이게 이제 콜리너직 시냅스죠. 콜리너직 시냅스, 그죠?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니까 그에 비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그런 시냅스는 아드레너직 시냅스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리너직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지는데 나중에 분비되어진 아세틸콜린은 물론 뭐 주위로 재흡수도 되고 뭐 대사가 되는데 대부분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바로바로 이제 대사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수용체에 이제 아세틸콜린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고농도로 장기간 요 부위에 존재하고 있으면 요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멤브레인 밑으로 숨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의 효능,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체에서 생리적으로 이렇게 분비된 뉴로트랜스미터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조직으로 업테이크 되거나 아니면 뭐 분비하는 그 신경세포로 업테이크 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글리알셀, 뭐 에스트로사이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세포에 업테이크가 되어서 제거가 되죠. 마찬가지로 아드레너직 시냅스에서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요 부위에서 보통 확산, 디퓨전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혹은 리업테이크, 뭐 그것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에 의해서 업테이크 되거나 혹은 주위에 뭐 에스테로사이트나 아니면 글리알셀, 여러 글리알셀에 의해서 업테이크가 되고 일부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마오, 그죠? 여러분 마오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연예인들 마오라고 얘기했다가 뭐 지금 퇴출된 의견도 있는데 그 마오쩌둥의 마오가 아니라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마오입니다. 그리고 COMT, 그죠? COMT, 카테콜 메틸 트랜스퍼레이진 엔자임에서 그 카테콜라민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로트랜스미터 분비되면 이 부위가 이제 시냅틱 클레프트, 시냅스 간극에 분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리셉터, 그 여기 보면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드레너직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의해서 결합을 해서 이 뉴트랜스미터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비되어진 뉴로트랜스미터, 즉 라이겐드가 분비되어져서 고농도로 장기간 존재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이 멤브레인 밑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체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나 여러가지 라이겐드가 분비되어지면 일부는 바로 가서 수용체와 결합하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제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뉴로트랜스미터는 not stay long, 오랫동안 그 부위에 있으면 안 돼요. 생리적으로. 왜냐면 리셉터가 숨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비되어지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제거되고 분비되어지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제거되고 이게 상당히 신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시냅스에서 뉴로 트랜스미터에 의해서 전기적인 흥분이 상당히 신속하게 초당 뭐 수백 번 정도 그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가 가게 돼요. 그래서 분비되어지고 바로 반응하고 제거되고 분비되어지고 리셉터와 결합해서 반응하고 제거되고 이런 게 상당히 신속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것은 리셉터가 있다 그랬죠. 그죠? 보면 여기 리셉터가 있고 리셉터가 있는데 아세틸콜린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고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NACH 리셉터라고 해요. 근데 이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당연히 아세틸콜린은 당연히 결합하고 니코틴, 여러분 니코틴 어디에 많아요? 여러분 담배 좋아하는 학생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코틴이 담배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뿐만 아니라 담배 성분인 니코틴이 결합하는 그러한 수용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무스카린, 여러분 무스카린이 뭐예요? 독버섯에 있는 버섯 성분이거든요. 그 무스카린이 뭐와 이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는 이 수용체에 무스카린, 독버섯 성분도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 여기 있잖아요.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또한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채널 타입이에요. 채널. 아이온 채널 링크드 리셉터예요.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GPCR이에요. GPCR. G알파-I 결합된 수용체, GS 결합된 수용체, 이런 GPCR이라고요. 그리고 아드레너직 수용체, 즉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결합하는 그 수용체를 아드레너직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GPCR이에요. GPCR. 그리고 GPCR 타입 중에 알파 아드레너직, 베타 아드레너직. 알파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일반적으로 그 GI 혹은 GQ 결합된 수용체고,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G알파-S 결합된 수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메신저로서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사이클릭 AMP, 그죠? 사이클릭 AMP를 매개로 작용을 하고, G알파-I 혹은 GQ 결합된 GPCR, 알파 아드레널 수용체는 뭐 여러 가지 그 세컨드 메신저, 사이클릭 AMP 농도를 낮추고 PLC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칼슘이나 아니면 IP3와 같은 세컨드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시냅스 얘는 뉴로트랜스미터와 각각 다른 뉴로트랜스미터와 그 뉴로트랜스미터에 결합하는 그 수용체가 다른 디퍼런트한 어떤 독특한 그러한 그 포스트 시냅틱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율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냅스고, 그렇게 되면 뉴로트랜스미터가 요 엑손 터미널에서 분비가 되어지게 되면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 포스트 시냅틱, 요 시냅스니까 요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니까 포스트 시냅틱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주죠. 그래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막 투과성의 어떠한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신경세포의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낮춰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시냅스 이후의 세포의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흥분성 excitatory post synaptic potential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신경세포의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낮춰지는 것을 IPSP Inhibitory Post Synaptic Potential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억제성, 그래서 흥분성, 억제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러한 그 뉴로트랜스미터와 뉴로트랜스미터와 결합하는 수용체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EPSP를 유발할 수도 있고 IPSP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공부하지만 특정 아미노 엑시드, 가령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신경세포에 EPSP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하고, 가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엑시드와 같은 가바와 같은 뉴로트랜스미터는 그 다음 신경세포의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 억제성 이니비터리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보게 되면 자율신경계에는 아세틸콜린, 여기 보면 아세틸콜린 있잖아요.
많은 아세틸콜린. 첫 번째 시냅스에서는 다 아세틸콜린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냅스에서도 부교감신경계는 모두 아세틸콜린, 교감신경계는 일부는 아세틸콜린, 일부는 카테콜라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은 다양한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독버섯에 있는 무스카린과 아세틸콜린이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스카리닉 타입 135 타입 2,4가 있는데 135 같은 경우는 GQ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PLC를 활성화시키고 칼슘과 또 IP3를 생성을 촉진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그 작용을 하고 무스카리닉 타입 2나 타입 4 같은 경우는 GI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아데닐 사이클레이 작용을 억제하고 나중에 사이클릭 AMP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니코틴성 니코틴과 아세틸콜린이 결합하고 이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채널 링크드 리셉터예요. 그래서 니코틴이나 아세틸콜린이 와서 요 바인딩 사이트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채널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닫혀져 있던 것이 이게 오픈이 돼요. 그러면서 소듐 이온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고유한 그러한 그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두 가지 타입이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과 그 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은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1 아드레너직 리셉터 혹은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알파 아드레너직 수용체는 알파1, 알파2, 베타가 있어요. 근데 알파1은 GQ 결합된 수용체고 알파2는 G알파 I 결합된 수용체고 베타는 베타1, 베타2, 베타3가 있는데 다 알파 S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사이클릭 AMP 농도를 높여주고 요거는 감소시키고 요건 GQ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IP3나 아니면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면서 해서 고유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알파1 같은 경우는 스무스 머슬 그래서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알파2는 여러 가지 어떤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거나 여러 가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베타 같은 경우는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골격근에 있는 그러한 그 수용체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 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이와 같이 뉴로트랜스미터에 분비되는 그 시냅스에 분비되는 뉴로트랜스미터나 혹은 그 이러한 그 뉴로트랜스미터와 결합하는 수용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그 부신 수질 아드레날 메둘라 즉 교감신경계가 신경 지배하고 있는 부신 수질은 그 포스트 강그리닉 뉴런이 퇴화되어서 부신 수질을 이루고 그래서 그 프리강그리형 너브 말단에서 분비되어지는 그 카테콜라민이 혈중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진정한 호르몬처럼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일반적인 특징의 차이를 먼저 보게 되면 이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혹은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러한 그 신경계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생체의 어떤 대사나 이러한 그 활성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극이 이루어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흥분해서 심박동수도 늘어나고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블러드 프레셔도 증가하고 눈도 동그라지죠. 그죠? 퍼필러리 다이아미터 이 동공의 직경도 이제 그 넓어지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흥분하니까 혈당이나 아니면 유리지방산의 농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각성 상태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졸린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 각성 상태죠. 그리고 특히 이 교감신경계는 에머전스에 응급 상황, 위급한 상황에 이제 반응하는 그러한 그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감신경계를 fight or flight, 도망하거나 싸우거나 혹은 도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계에 비해서 이 교감신경계는 그 활성도, 작용도 오랜 시간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와이드 스프레드, 아주 광범위하게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에서 아드레날 메듈라에서 분비되어져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이 생체 전반에 걸쳐서, 그죠? 생체 전반에 걸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교감 신경계는 이제 콜리너직 그런 그 신경계로서 이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기관, 특별한 파티큘러 오간의 어떤 한정적인, 제한적인 영역의 효과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성장하는, 생식하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그래서 소화나 음식물의 섭취를 도와주는 그러한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섭취된 음식물을 그 소화하는 데 필요한 게스트릭 세크리션, 즉 위장관에서 소화액의 분비라든지 아니면 위장관의 운동성, 그리고 파일로릭 스핀터, 그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그 유문부 괄약근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위에서 음식물이 이제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는 도와주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네볼릭 or vegetative nerve system 혹은 동화성 신경계 혹은 생장과 관련이 있다. 생장성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체 안에는 자율신경계 이중 지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눈, 심장, 심실, 허파, 위, 장까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에서 다양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광, 요관, 췌장, 눈물샘, 송과선처럼 다양하게 그냥 아세틸콜린 분비하는 그 구경암신경계, 그리고 카테콜라민을 분비하는 교감신경계의 다양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자율신경계는 우리 생체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그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그 항상성 유지 리플렉스 반사에도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사라는 것은 생체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리플렉스는 소마틱 너브 시스템에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체성신경계에서 어떤 반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신경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이것이 그 자율신경계를 매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오토노믹 리플렉스, 자율신경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율신경 반사는 우리 생체 안에 많은 그러한 그 반사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 그래서 혈중에 이러한 그 스트레치 리셉터, 심장에 있는 그 이완 수용체라든지 캐로티드 아테리, 여기 아니면 경동맥에 있는 스트레치 리셉터, 혹은 그 에올타에 있는 그 스트레치 리셉터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스트레치 리셉터가 릴렉스됨으로 인해서 이 감각을 들이고, 그 감각을 자율신경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러드 프레셔를 뭐 높이거나 낮추죠. 그죠? 보게 되면 블러드 프레셔가 낮게 되면 바이로 리셉터, 압수용기 활동이 적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감신경계, 그 중추신경계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TPR을 증가시키고,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니까 뭐예요?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 요게 요 신호 전달 작용이 억제됨으로 해서 다시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감소되고, 어떤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이 반사죠. 마찬가지 동공의 빛 반사. 그래서 동공에다가 어떤 프레시, 그 빛을 반사하게 되면 이 감각 신경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브레인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동공을 직경을 이제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운동신경은 여기 뭐예요? 동안신경, 홍채에 있는 스무스 머슬을 콘트릭터, 그러니까 이쪽
요 것을 숙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동공의 직경이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시각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그 순환기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율신경계도 그 반사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오토노믹 리플렉스 아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 자율신경계가 그 독립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그 뭐 반의식적인 그런 인볼룬터리한 운동을 지배한다고 그래서 뇌와 그 브레인과 전혀 별개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프리강그리오닉 뉴런, 즉 그 신경절전 뉴런은 그 셀레브럴 코텍스, 즉 셀레브럴 코텍스로부터 이제 그 어퍼 모터 뉴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위 운동 신경이 그 주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체계는 어떤 우리의 의식적인 운동을 지배하는데, 그러한 그 셀레브럴 코텍스나 아니면 하이포셀라무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건 이제 브레인스템 중에 미드브레인, 폰즈, 이 밑에 쪽이 그 메둘라죠. 그래서 이쪽에서 추체계가 여기서 시작하고 추체 외로계,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이 이 브레인스템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율신경계 절전 뉴런은 셀레브럴 코텍스의 어떤 피라미달 시스템이나 브레인스템의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 혹은 그 시상 하부에 있는 다양한 중추들, 즉 섭식 중추나 아니면 갈증 중추, 아니면 체온 조절 중추, 이러한 것들이 프리강그리오닉 뉴런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 교감신경계 혹은 부교감신경계의 그 운동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